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9쪽 가야연맹의 발전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가야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가 출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야는 원래는 보통 우리가 크게 6개 가야가 있다 해서 보통 6가야 이런 표현을 써요. 6가야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실제 시험에는 2개의 가야 정도가 나옵니다. 금강가야와 대가야. 요 2개 정도만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이게 이제 9급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6가야를 전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여기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통 금강가야와 대가야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을 9급 공부하는데 폭을 막 넓히지 마세요. 그래서 딱 포커스 잡아서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가야의 성립부터 교재 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기 이후에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어 사회 통합을 거쳐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났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낙동강 잡으셔야 되겠죠. 낙동강. 그 다음에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고요. 그래서 철기 문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농업 생산량이 당연히 증대됩니다. 청동시기에는 농기구 자체가 전부 다 석기라든가 목기란 말이에요. 돌이라든가 나무로 만들어 사용되는데 처음으로 철기 시대가 되면 철기 석기가 농기구가 나오기 때문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 하나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시죠. 대가의 건국과 발전. 그건 옆에다 살짝 적습니다. 기출에 적습니다. 기출 사료 적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던 기출 사료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요거 하나 던져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갖다 여러분 선택지를 골라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자, 대가의 건국과 발전. 자, 시조는 이진 아시왕이다. 그로부터 도설지 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채치원이 지긴 서기정전을 보면 채치원의 서기정전 잡아야 돼요. 이건 채치원에서는 가야사예요. 기본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 제목, 채치원, 가야사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재가 되겠고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대가야의 왕 내질주일과 금강국악 내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는데 내질주일은 곧 이진아시 왕의 별칭이고 내질청에는 수루왕의 별칭이다. 하나만 잡을게요. 내질청에 밑줄 그으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내질청에 이 사람이 수루왕의 별칭이었다. 김수루왕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루왕은 누군지 아시죠? 금강가의 건국자죠. 금강가의 건국. 금강가에는 오늘날의 지역모로 본다면 경상남도 김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질주일, 내질청에 갈 때 내질청에 하나만 딱 잡으시고 그래서 가끔 요걸 이렇게 가로 집어넣고 여기다 막 가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다음 가왕 가 인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질청에 가로 양가로 잡아요. 블렁크 잡으시고 이렇게. 내질청에가 김수로 왕인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강가요 내용 중에 하나가 선택지에 답이 떨어진 유형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99%입니다. 그래서 내질주일, 내질청에서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어차피 금강가요, 대가요 중에 하나만 잡으면 거기 때문에 내질청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절대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암기는 아니고 요거 하나 생각해 보죠. 선생님 요거 하고 싶어요. 청. 그 경상남도 김해는 바다를 끼고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 해양 무역이 되게 성행했던 나라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되게 발전됐죠. 그죠? 무역이 성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다의 색깔 어떻게 될까요? 파랗죠? 네, 푸를 청자를 생각하시면 바다를 끼고 있는 김해는 내질 청이겠구나. 네, 이런 외우지 않고 약간 연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질 청에 푸를 청자, 바다를 끼고 있는 김수로왕 금강가야 얘기겠네 이렇게 살짝 잡으시면 문제를 풀어내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어요. 네, 일종의 이걸 연상 기법이라고 하는데 연상하는 방법으로 암기가 아니라 연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죠? 자, 밑에 그림 하나 보세요. 그 가야에 6가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봐보시죠. 성상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이렇게 있어요. 우리 처음에 나온 것은 금강가야, 밑줄 그으로 색깔 필요나요? 금강가야. 그 다음 저기 경상북도 고령 지역에 대가야가 있어요. 대가야 밑줄 위치 잡으시면 돼요. 경상북도 고령에 대가야, 김해에 금강가야 잡으시고, 그 다음 옆그림도 같이 봅니다. 89쪽입니다. 지금 89쪽 피셔야 됩니다. 네, 넘어갔어요. 같이 호흡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가의 구분 같이 봅니다. 고령의 지산동 구분에 밑줄 긋습니다. 네. 대가의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경상북도? 오늘날에 고령 지역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령의 지산동 구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유적지를 가지고 되게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적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대가의 구분, 고령 지산동 구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구분은 옛날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봐보시면 산 꼭대기에 무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대가의 무덤의 특징이에요. 고령 지산동 구분이에요. 산 꼭대기 있다고. 왜일까?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했습니다. 진흥 6세기 중엽에 진흥왕이 끊임없는 공격을 하다 보니 이네들이 생활 근거지는 전부 다 여기죠. 평지라든가 구릉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근데 적성 국가였던 신라의 공격이 자주 오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이 지역보다는 산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 언덕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렇죠? 전혀 모르는 동네에다가 무덤을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가장 지근거리에다 만든다고.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다 이렇게 무덤이 수백 개가 지금 아직도 발굴이 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돼요. 지산동 부분 제가요. 아셨죠?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과 변동 보겠습니다. 발전과 변동. 금강가에 보겠습니다. 일본 김수로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AD 44년 본가야라고도 한다. 밑줄 보습니다. 본가야에 밑줄 보줍니다. 금강가야를 다른 표현으로 본가야라고도 한다. 6세기 중엽, 6세기 초에 법흥왕 때 복속되었다. 요거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금강가야는 6세기 초 법흥왕 때 복속되었다. 그 밑에 대가야를 봐봐요. 이번에 보시죠. 6세기 중엽 진흥왕 때 복속되었다. 이것도 별표 3개. 금강가야, 대가죠. 가장 많이 장난치는 지문이 이거예요. 2가지예요. 금강가야와 대가야 2개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금강가야 3번. 풍부한 철을 이용하여 낭낭과 애를 잇는 중개무역을 하였다. 낭낭과 애 밑줄 그으시고 중개무역도 밑줄 그었습니다. 이것도 별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기출의 지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유적, 이것도 별표입니다. 김해 퇴성동 고분입니다. 김해 퇴성동 고분, 금강가야입니다. 대가야 갑니다. 1번 강개투장의 고구려 침략으로 백제 가야가 커다란 타격을 받아 가야 연맹의 중심은 김해에서 내륙인 고령으로 옮겨졌다. 앞전 시간에 수업을 했어요. 이것도 별표입니다. 그 6개 가야 중에 금강가야가 초기에는 되게 힘이 셌지만
강개토장의 남하 이후에, 즉 5세기 이후에는 대가의 중심을 세력이 재편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높은 농업 생산과 철의 재련 기술이 발달했다. 4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 유적지가 되면 대자가 빠져 있습니다. 대표 유적은 지산동 구분입니다. 산 꼭대기 있는 대가의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 유적, 그 오른쪽 여백에도 하나 좀 적을 게 하나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 대가야가 몇 번 적으면 되냐? 5번? 이렇게 동그라미 5번 여기 적어.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주세요. 대가야 나라가 망할 쯤, 네, 나라가 망할 쯤에 우룩이 사람 이름입니다. 네,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왔다. 망명한 거죠, 요즘 말로 치면. 이렇게 하나. 가야에서 만들었다 해서 그걸 가야금이라 불러요. 아셨죠? 네. 가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야금이라 부른다. 이 사람은 우룩입니다.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그 다음에 멸망.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오다고 연맹 국가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도 별표. 그 아주 센 기초 하나 우리 합시다. 진짜 기초. 네, 기초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는 이 다리는 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반들이기 때문에 기초라 해서 아주 진짜로 막 쉬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볼게요. 그 나라가 발전하는 순서가 이렇게 쭉 전개될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불러요. 시족국가, 부족국가,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발전사예요. 이렇게 발전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런 가장 알고 있는 신석기 시대를 갖다가 보통 시족국가라고 해요. 자, 이게 동네라면, 이 강의실이 동네라면 이 동네는 전부 다 김씨만 살아요. 이씨만 살아요. 박씨만 살아요. 차씨만 살아요. 이런 국가를 갖다가 우리는 시족국가, 시족사회 이런 표현을 써요. 시족국가, 시족사회 이렇게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예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석기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여기는 조계원이에요. 자, 봐봐.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여기는 김씨만 살고 이 동네는 이씨만 살고 이 동네 박씨만 사니까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자기 성씨들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같은 김씨끼리 같은 이씨끼리 같은 박씨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유전학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만큼은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과 결혼한다면 이걸 족예혼이라 불러요. 어때요? 신석기인들 우리가 되게 미개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때요? 오, 장난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들인가?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죠. 경험치를 봤더니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더라. 근친혼에 문제들이 있더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족국가 볼게요. 옥조와 동해란 나라가 부족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동해란 나라에는 조견의 모습이 존재해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동해의 조견을 이렇게 본다고. 시족국가 또는 시족사회에 유습이 보인다. 또는 유풍이라고도 부르죠. 유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신석기인들이 사회생활 했던 것들이 여기 그대로 보이더라. 이런 관습들이 여기 그대로 오더라. 동해란 나라가 조견 풍습이 보여요. 시험에 다 잘 나온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이기도 하지만 항공사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국가 발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맹국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여러 연맹국들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연맹국가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이 미미하지만 곰하고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알 겁니다. 곰 부족, 호랑이, 토테미즈에 대한 얘기를 알 겁니다. 곰하고 호랑이에 대한 얘기. 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21일 동안 마늘하고 쑥갓을 먹고 나면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두 녀석들이 깊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거 먹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애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갑니까? 호랑이가 도망가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쑥갓하고 마늘 먹고 사람 된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 손잡자, 연맹하자, 같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고 잘해보자 이렇게 제의했을 거야. 누가? 곰 부족이. 곰을 숭상하는 토테미 부족이. 근데 호랑이들이 노했을 거란 얘기죠. 거부했을 거란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고조선이라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연맹 국가였을 것이다. 토테미즘 사상은 곧 여기에서는 연맹을 합시다,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이제 부열한 나라,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있는 가야란 나라, 그 다음에 우리 목지국, 즉 고조선이 멸망하고 준왕이 새롭게 오늘날의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들.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연맹 국가에 포함됐어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유일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갔어요. 즉 중앙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얘기는 중앙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발전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대한 필수 조건들이 있다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이 나라들을 중앙 집권 국가로 하느냐. 첫째, 왕권은 강화됐느냐. 두 번째, 왕권이 강화됐다면 땅을 좀 넓힐 수 있었겠느냐. 영토 확장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요. 자, 땅을 빼앗았다면 우리 땅이 됐다면 왕이 가서 살진 않아요. 자기 왕실이 있으니까. 왕궁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리라든가 군대가 파견됐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됐는데 군인과 관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잖아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율령이라 불러요. 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반포했느냐. 예전에 무법천지로 살았을 거 아니야. 법 없이 막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살면 살수록 어떻게 무법천지가 되면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그 일종의 사회적인 통념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율령이 반포됐느냐. 중요한 부분들이라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가고 또 빼앗긴 사람도 있을 거거든. 그럼 거기에 가슴 아픈 사람들 되게 사연이 있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아우르고 이루어줄 수 있는 건 종교라는 게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 당시 종교가 뭐겠습니까? 불교겠죠. 불교는 공인됐느냐. 합법적으로 누구나 불교를 가지고 불교 행사를 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느냐. 요렇게 갖춰진 나라들 갖다가 여기입니다. 고구려 신라가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여기 뭐 부여라든가 가야라든가 500, 600년 된 나라 있는데 여기에는 왜 고도역걸 발전되지 못해?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건 기초적인 겁니다. 이건 진짜 공부를 할 때 아주 센 기초.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족, 부족, 연맹, 중앙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보시죠. 제일 밑에 멸망해 보시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단계에서 멸망했다. 뭐가요?
가야가요. 여기세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외우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야. 아셨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제를 한번 출제해 볼게요. 다음 부족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부족 국가는 어디야? 옥저와 동해에 대한 거. 옥저와 동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조선에 대한 지문을 4번 지문을 만들어냈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좀 되게 쉬운 거죠. 다음 봐봐 또 지금. 다음 연맹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죠. 근데 갑자기 한참 통일된 이후에 막 강개토대왕 얘기를 여기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여기는. 왜? 강개토대왕 여기잖아. 막 영토 확장하고 막 난리치는 시대잖아요. 또 반대로 다음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근데 갑자기 옥저나 동해가 여기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걸 알게 되면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찾게 되면 문제가 보인다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보시면 기출문제 들어가 있어. 꼭 풀어봐야 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이론만 달달달 수백 년 해봐야 문제 푸는 능력 떨어지면 합격 못해요. 아셨죠?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90페이지 갑니다. 자, 유적지입니다. 대가의 고령의 지상동 고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별표. 별표만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무덤 양식 보겠습니다. 왕과 지배층의 무덤 형식은 돌방 무덤, 밑줄, 그 다음에 할석 돌널 무덤, 할석 돌널 무덤, 그 다음에 판석 돌널 무덤, 그쭉 밑줄 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금강가의 김해 대성동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 대표적인 유물들 보시죠. 덩이새, 철제, 갑주, 통영, 도기, 파영, 도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 파영, 도기 밑줄 그어봐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오른쪽으로 가봐요. 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파영 동기 보이시죠? 바람개비 모양의 동기 되어 있죠. 이건 이 금강가야하고 일본가의 애화의 교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일본의 유물들이 우리나라에 전파돼서 새롭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의 영향을 줘야하는데 파영 동기 옆에다가 애의 영향을 줘요.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게 파영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관계 갑니다. 대의관계. 자, 6세기 초 백제와 신라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었고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서 국제적 고리를 벗어나고 있다. 이내왕 밑줄 긋습니다. 이내왕과 법흥왕 밑줄 긋습니다. 이내왕과 법흥왕이 국제적 고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동맹을 배반하고 554년 백제와 함께 관산성 전투에서 참여하여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관산성 전투 밑줄 긋습니다. 이건 백제 성왕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백제 성왕과 대가야가 힘을 합쳐서 신라를 격파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흥왕에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타 예교검단, 낭낭대방 등 한해 9년과 동해안의 예 등 여러 나라가 교류하였다. 일본도 별표. 2번 경제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규슈 지방을 연결한 중개맥으로 발전. 이것도 별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토기 한번 봐주시죠. 가야 토기가 이런 모습인데 일본 세기 토기로 이렇게 전파됐다는 뜻입니다. 그 세기란 말은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세기 지역으로 건너간 토기다. 이 가야 토기는 그 원래 여기다 밥을 넣고 먹진 않아요. 이건 제기라고 저러면 돼. 제사용 그릇이야. 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과일이라든가 뭐 떡이라든가 올려놓고 제사 지내기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923) 페이지 이하부터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봐 주시고 페이지 넘겨보세요.
쭉 넘길게요. 그 97쪽 보세요. 97쪽. 신라 사회의 모습. 97쪽. 어렵지 않는 건 빨리 치고 넘어갈게요. 네, 출제 빈도수가 낮은 것들은. 신라 사회의 모습 보세요. 신라 사회의 모습. 자, 1번 신분제도.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골품제가 운영됐습니다. 97쪽입니다. 신분 간의 차별, 혈통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혼인, 가옥의 크기까지 전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집의 사이즈,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요즘 같으면 차의 종류 뭐 이런 거 다 달랐다는 거, 신분에 따라서. 자, 중위제는 기본입니다. 앞에다 중위제에다 기본 적어놓습니다. 육두품 이하의 계층에게 제한된 관등 범위 내에 한해서나마 특징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이거는 골품제의 모순을 살짝 적어야 되겠다가. 골품제의 모순의 보완책이다. 왜냐하면 육두품 이하애들은 진골 이상으로 절대로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품 내에 가품 놈들의 승진을 가능하게 한 제도. 이걸 중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이제. 지방민에게 11개 관등을 부여 골품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 촌락에 토착 세력에게 5, 4, 두품에 해당되는 외이 관등을 지급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만큼 신라는 중앙에서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차별이 벌써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두철미한 신분제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랑도 갑니다. 하랑도. 그 하랑도 옆에 적습니다. 원래 출발점은 원하에서 출발합니다. 즉 여성들 중심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꽃화자가 들어가 있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성들 중심의 조직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때 촌락별로 구성 청소년들 하랑도로 개편했습니다. 네, 이게 이 하랑도가 진흥왕 시기가 되면서 남성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쟁 수행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훨씬 좋겠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같이.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백제사의 모습 구성 보겠습니다. 왕족. 그 왕족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김씨씨 하듯이. 이건 뭐냐면 부여족의 후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원조가 부여 사람이기 때문에 원조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들을. 귀족 대성팔족이라고 합니다. 대성팔족들이 있습니다. 그 귀족 성 8개가 유명한 성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즘에 뭐 알고 있는 게 백씨, 뭐 협씨, 협씨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성들이 부여 성씨들이 귀족성이다. 율령의 시행, 반역, 살인, 절도, 간통, 뇌물수수 등에 대해 형량을 법률로 금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놀이문화에 보겠습니다. 그 놀이문화의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백제 놀이문화에 투호, 바둑, 주사의 놀이, 말타고 활쏘는 시합을 열겠다. 거기에 투호의 밑줄 그었습니다. 투호. 투호 아시죠? 이렇게 길다는 이런 바가지 같은 사람이 서서 이렇게 이런 화살 같은 걸 던져서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가끔 우리 그 유흥하는 이렇게 외곽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 한번 해보셨죠? 어리셨을 때, 그죠? 선생님도 제법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요. 네. 저게 투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둑. 장기도 되게 유명했어요. 바둑하고 장기도 백제 가장 유명한. 그 다음에 말타고 활쏘는 무예 시합을 즐겼다. 그래서 이걸 상무라고 해요. 상무 정신이 남아있더라. 무를 숭상한다는 뜻입니다.
상무가 무조건 백제로 가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고구려의 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볼 때 고구려인들의 어떤 기상을 볼 수 있어서 고구려인들이 상무정이 뛰어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역사는 기록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상무정신 나오면 백제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야사의 모습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9쪽 신라의 주요 비문 별표, 일단 기본적으로 별표야. 신라 주요 비문은 내가 기본으로 잡아야 돼, 이것은. 자, 판결비, 척경비, 순수비, 공역비, 기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놨을 겁니다. 판결비부터 포항중성리비, 현존 최고의 밀집으로서 최고의 밀집으로서 최고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비석 중 가장 오래됐다. 우리나라 비석 중에 올드하다. 최고라면 1고짜기 때문에 가장 오래됐다. 포항중성리, 그다음 영일 냉수리비. 실은 포항중성리비가 발견되기 전에 가장 오래된 것은 영일 냉수리비였는데 포항중성리비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바뀌게 됐죠. 자, 영일 냉수리 두 번째 거 보시면 됩니다. 신라를 사라라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사라에서 신라로 바뀐 것은 한참 뒷얘기인데 신라를 사루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척경비, 울진 봉평비, 법흥왕 11년, 율령 반포 사실, 즉 법령, 즉 오늘날 지금 법이 반포된 사실 기록이 나와 있더라. 울진 봉평비에. 이거 법흥왕입니다. 밑으로 가면 이거 별표,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역사 공부하시면 돼요. 그 내용, 육부의 존재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부여 사람은 전부 다 5부족 연명체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부족장 5명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부여, 고구려, 백제는요. 신라는요, 힘 있는 부족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5부족 연명체, 6부족 연명체 하는데 법흥왕 시기에 보시면 법흥왕은 되게 율령 반포 나오면 무조건 법흥왕 가세요. 벌써 법이라는 나라가 들어가잖아. 여기 좋잖아, 이렇게. 법흥왕 하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율령이 공포됐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다는 얘기죠. 법흥왕 시기에 울진 봉평비를 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 거기에 육부의 존재를 알겠다. 아까 보다시피 신라는 육부족 연맹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힘 있는 5개 부족들이. 그럼 언제까지 얘들이 육부족에 힘을 실어주겠냐는 얘기죠. 왕권이 강화되고 있잖아. 법흥왕 시기 되면. 그래서 육부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봐봐요. 여기는 족속들이잖아. 부족, 족속에서 뭐가 육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육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족속 개념에서 행정의 개념으로 변모되고 있어요. 우리 보시면 중앙정부가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죠?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이렇듯이 행정이라는 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되면서 지금 현재 이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중앙정부 있고 지방정부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단위의 운영체계 자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부족으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얘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냐는 얘기예요. 부족장들에게. 즉 육부라는 것은 행정의 개념을 바꾼다는 거예요. 대신 인정을 해줄 터이니 부족들이 힘을 인정을 해줄 터이니 행정의 개념을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육부 행정 개념이 보이고 있더라. 노인법이 동그라미 치고 그 노자가요. 노비 노자예요. 늙을 노자가 아니라 노비 노자라고요. 자, 보시죠. 자, 법흥왕 시기에 이 울진은요, 여기 울진이잖아요. 이게 원래 고구려 땅이라고. 고구려 땅인데 법흥왕 시기에 이 땅을 갖다가 차지해 버렸다고. 그럼 이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고구려 땅에서 신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라인들이 얘들에게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조세를 징수할 거 아니야. 조세를 징수하는데 기존의 신라인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 거예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쌀이 10석이 생산돼서 최소한도 5석 정도에서 7석 정도가
자기 가족이 1년 동안 먹을 쌀을 생각해봐. 그런데 갑자기 신라 땅이 어느 순간 바뀌더니 얘들이 8석 정도를 갖다가 세금으로 징수해 갔어. 그러면 2석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얘들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지지. 그래서 신라 영토로 폐입된 그 지역에 세금이 과하게 징수되는 거예요. 얘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청에다, 관가에다 불을 질러요. 해결 안 돼요. 가장 위험한 짓을 해요. 산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예나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걸 하게 됐다고. 겨우겨우 수습했다고. 나라가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왕이 직접 행차해서 그 관련된 자들 갖다가 재판을 하게 됐다고. 그 기록이 여기 남아있다고. 이게 노인법, 즉 복속민에 대한 고구려 사람들이 신라 사람 복속되면서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다 보니 얘들이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걸 재판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판 기록도 재판 기록이지만 또 되짚어 보면 이 복속민들에 대한 신라인들의 예우가 별로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잖아. 갑자기 나라를 바뀌게 된 그 백성들 입장에 세금이 과하게 징수됐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갖다가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단양 적성비 진우왕입니다. 진우왕 이사부 장군이 적성 출신 야이차와 가족 등 주변의 인물을 포상하였다. 이거예요. 충청도 단양군 적성면이거든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원래 고구려 땅이에요. 즉 지금 진흥왕이 땅을 넓혀가라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빼앗은 땅이 충청도 땅 단양 적성이에요. 즉 시기에서 한강 상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한강을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신라 장군 이사부가 땅을 빼앗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비석을 하나 세웠다고요. 적성비니까. 일종의 적성비는 말 그대로 경계비예요. 척경비예요. 여기가 우리 땅이에요. 비석을 꽂아 놓는 거거든. 자, 신라 장군 이사부가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적성 출신 야이차와 가족, 야이차의 밑줄을 그어야 돼요. 야이차라는 사람은 원래 고구려인이라고. 고구려인인데 신라를 위해서 이거 해준 사람이야. 스파이 역할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구려의 정보를 야이차에게 막 넘겨준 거지. 일종의 이적 행위죠. 고구려 입장에서 봤던 야이차가. 그런데 이게 정보에 의해서 야이차가 고구려인들에서 체포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간자 역할을 했으니까. 간첩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신라인들은 훗날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야이차라는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야이차와 그 가족들을 갖다가 이런 비석에다가 글을 새겨줬다는 뜻이에요. 즉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일종의 그 나라를 본다면 충성해 준 거잖아요.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여기 그대로 표기했다고. 여기에다.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스파이를 얼만큼 잘 이용했고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수고스러움을 갖다가 잊지 않고 기록에 남겼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한 나라의 운영자 입장에 되게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전사법 별표 공동경작제도예요. 요즘에 공산주의 국가와 비슷한 제도들이에요. 공동생산을 공동분배하겠다는 거 전사법이에요. 전사법. 이두 문자도 보이고요. 순수비. 자, 제일 밑에 박스 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순수비 봐봅시다. 제일 밑에 순수비란 말은 왕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살피던 일로 고대 중국의 풍습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비석을 세우는데 이를 순수비라고 합니다. 신라 순수비에는 순수관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임금을 수행한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됐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더 쉽게 풀이하면 자 보세요.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되게 빈번했다고요. 삼국시대 그러면 왕들이 직접 군사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리고 적군과 싸워요. 그 다음에 삼국의 왕들은 가끔씩 희생을 당하기도 해요. 고려시대는 왕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장수를 지명해서 책임자를 이렇게 주는 방식을 택해요. 그러니까 왕이 죽진 않아요. 도망가기 바쁘지. 예.
왕이 잡히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비란 말은 뭐냐면 왕이 직접 군사를 끌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 지역 사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보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요. 그걸 순수비라고 불러요. 이거 보죠? 여기 내 땅이야. 내가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빼앗은 땅이야. 이거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걸 순수비라고 해요. 핵심 줄이고 뭐 순수비 뭐라고? 왕이 직접 참여해서 빼앗은 땅을 갖다가 순수비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은 살짝 적어놔야 돼요. 네, 왕이 직접 참전해서 빼앗은 땅을 거기에 세운 비석을 순수비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자, 순수비 사실로 한다. 북한산비, 김정희, 한강 하류를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가 고증했습니다. 뭐라고요? 진흥 순수비라고 고증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웬 비석이야? 누구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고문의 글자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 처음으로 고증했다. 창녕비 561년, 대가의 복속 562년. 그러니까 대가의 복속 이전에 창녕비가 관련됐다. 즉 1년 전에 대가를 이미 정보관과 진비 없을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대신에 대가역 사람들이 요즘 치면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시위가. 그래서 완전히 군사를 끌고 와서 562년 완전히 복수시켰다. 그래서 보통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하고 비석을 세우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황초령비, 함흥지박, 그 다음에 마운령 마찬가지, 함흥지박, 여기 마찬가지 황초령비 김정희 고증, 그 다음에 마운령비 최남선이 조사도 해서 고증하게 했다. 즉 신라의 땅이 되게 넓혀지고 있는 모습, 즉 6세기 진흥왕의 최고 전성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땅을 가졌던 신라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전체가 신라 땅이 되는, 이 정도 땅에 위치해서 엄청난 양의 땅을 넓혀가는 것. 6세기 진흥왕의 최고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석에 세워진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수비입니다. 쉽게 해서.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령비, 황초령비. 자, 봐봐요. 적은 예나 지금은 항상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황천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글자 따서 이렇게 말로 만들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사회는 우리 봐보시죠. 우리 적은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쪽에 있죠? 북한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뭐 지금처럼 막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때 가장 유력한 무기가 창이었겠죠. 예나 지금이나 적은 항상 북쪽에 있습니다. 창을 들고 나가서 상대방하고 싸워야 되겠죠. 이왕 싸운 거 어떻게 돼?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황천기를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역비고입니다. 영천 청제비, 영천의 청무시라는 저수지를 축조했다. 그 제자가 제방 제자예요. 제방이란 말은 저수지예요. 즉 농사를 짓는 꼭 필수적인 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방이 필요하겠죠. 그 남산 신성비, 남산은 오늘날 지금 서울의 남산이 아니고 경주의 남산입니다. 지역 도시 가보면 전부 다 그 남산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자, 남산에 성을 쌓고 신성축제의 부역동을 기록했다. 부역이면 즐겁습니다. 진평왕입니다.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임신 서기석. 진흥왕과 진평왕, 전부 다 임신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서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서자는 맹세할 서자입니다.
서자는 맹세할 서자. 누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 유교 경전을 습득하고 실행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즉 임신서기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교입니다. 예, 유교를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